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완전 심리죠. 실제로 투자할 때 이렇게 심리 많이 좌우되세요? 제 심리는 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실패하고 나서는 네. 내 심리를 내 편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얘는 내 편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신과 원장님은 혹시 어떨까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궁금한데요, 진짜. 그렇죠. 네. 정말 궁금하죠.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모셔봤습니다. 박종석 정신과 원장님을 모셔봤는데요. 네. 실제로 10번의 실패 끝에 결국은 성공을 하셨고 또 주식 중독에서 벗어나셨다고 합니다. 우와.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박종석입니다. 네, 원장님 정말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요. 어떻게 하면 심리를 내 편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뭐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소크라테스네요. 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네. 알라. 그러려면 우리 인지, 감정, 행동에 네. 어떤 편향이 생기는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아, 투자자들이 네. 흔히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쉽게 범하는 오류 편향 중에 하나가 현상 유지 편향.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편향은 무슨 뜻일까요? 행동경제학에서 좀 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일종의 심리학적 선입관, 어떤 심리학적 관성의 어떤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거는 내가 있는 그대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심리예요. 일종의 관성 같은 건가요? 관성처럼. 그러면? 변하고 싶지 않다. 그럼 한 번 사면 팔기 싫고.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거 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네. 비슷해요. 이 현상 유지 편향과 이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거는 네.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손절하기 싫다. 손절하기 맞아요. 싫다. 강해요. 개인 네. 투자자들이 제일 네. 못하는 게 손절 아닙니까? 손절매를 하기 싫다. 네. 그 불안 때문인데요. 이게 사실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노먼 씨도 이 손실 회피 편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한 10만 원이라고 할까요? 네. 10만 원을 버는 것보다 10만 원 손실을 잃는 거에 대해서 훨씬 크게 괴로워한다. 속상하죠. 네. 그렇죠. 잃는 게 더 싫죠, 훨씬. 10만 원 버는 거를 한 요만큼 행복해 한다면 네네. 10만 원 잃는 거는 이만큼 정말 고통스러워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제일 좋아하는 게 원금 보장. 원금 제일 보장, 좋아하지 원금 않아요? 보장. 네. 조금이라도 잃는 건 싫죠. 맞아요. 네. 투자자들이 정말 본전 생각을 많이 하고 거기에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전두엽이 불안 호르몬에 대해서 마비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부터 전문 용어가 네. 나왔습니다. 전두엽에서 전두엽? 뭐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손실을 왜 두려워하느냐? 네네. 저희를 심리학적 용어로 이걸 함 어보이던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건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수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해지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확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다가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해야지, 내가 저번에 한 결정을 그대로 해야지라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관성이 생깁니다. 그럼 내 잘못이 아니군요. 호르몬 잘못이군요. 호르몬의 호르몬 잘못이죠.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네. 나 때문이 아니라 불안 때문이죠. 그럼 불안. 이거를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그럼 말씀하신 이 손실회피 경향 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좀 쓰면 좋을까요? 사실 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럴 때는요, 우리가 굉장히 내가 막 마음속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질 때는 사실 이 주식에 대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네.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핸드폰 보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네. 계속 뭐 HTS 깔아놓고 프로그램 깔아놓고 이러면 안 돼요. 지워버려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원래 했던 계획, 내가 원래 했던 어떤 원칙을 뒤집지 말라. 처음의 원칙대로 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주식을 딱 사면서 저한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이거 상속시킬 주식이래요. 상속? 네,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줄 평생 가지고 만큼 가야 되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계속 핸드폰을 봐요. 이거를 정말 하루에 12번도 더 쳐다보더라고요. 그것을 벗어나야 초심을 되는데. 잃었네요. 네. 핸드폰을 아예 보지 마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과도한 정보,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자극으로부터 멀리 거리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식과 감정과 행동을 행동까지. 일치시켜야 된다. 아. 그리고 그 편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고 좀 멀리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네. 이거는 오. 정말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그러면 심리를 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늘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핸드폰을 꺼봐봅시다. 불안하신 맞습니다. 분들은.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종석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현상 유지 편향, 손실 회피 편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심리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네,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투자 이야기 주식회사 여의주 송혜민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상식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자주 언급이 되었던 테이퍼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교육 전문가 조재영 부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사장님 정말 이 테이퍼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네네.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조금 기초부터 한번 착실하게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Fed, FRB, FOMC 네. 이런 단어들 딱 들으시니까 연상되시죠? 네네. 뉴스에서 엄청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머릿속으로 뭐겠거니라는 건 네. 있지만 정확하게 구분은 잘 안 가거든요. 네.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한국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국에서 중앙은행은 어디죠? 한국은행. 그렇죠. 한국은행이죠. 네. 이 한국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방준비제도라는데요. 네. 그래서 Federal Reserve System인데요. 그 앞에 FED를 그냥 Fed라고 부르는 겁니다. 앞 글자 3개를 따서 그렇죠. 만든 예, 예. 거네요. 자, 그 다음 우리가 FRB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네네. 그렇죠. FRB는 뭐 Federal Reserve까지는 연방준비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힌트를 드렸는데 자, 네. B는 뭘까요? B는 네. 그냥 딱 떠오르는 거는 사실 뱅크. 뱅크. 왠지 돈을 다루는 그렇죠. 곳이니까. 네. FRB 연방준비은행 네. 땡입니다. 뭐죠 그러면? 네, 이게 FRB를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정확하게는요, 그 B는 뱅크가 아니라 보드의 약자예요. 보드. 이사회. 네. 그래서 사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란 말도 익숙하실 거예요. 맞아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들어봤어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Fed 아래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FRB라고 불리는 거고요. 네.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네. 네, 뭐가 남았죠? FOMC. 맞습니다. 네. 네. FOMC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데요. 네. 말이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요. 한국하고 비교하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안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 사실은 금융통화위원회거든요. 금통위. 그렇죠. 네. 그래서 뉴스에서 이번에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내렸습니다 할 때 항상 금융통화위원회가 나오잖아요. 네. 미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바로 FOMC입니다. FOMC. 네. 조금 차이가 있다면요. 네.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그 위원 7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 FOMC의 그 멤버는요, 총 12분입니다. 네, 그 정도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네. 이제 자주 회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몇 번 정도 할까요? 몇 번 하냐면요. 네. 물론 이제 아주 긴급한 일이 생기면은 수시 회의도 하긴 하는데 정례 회의는 거의 6주마다 한 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8번 회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네. 그 미국 페드의 그 조직도가 이렇게 쫙 나갈 거예요. 네. 요거를 보시면은 그래서 페드 밑에 FRB가 있고 연방은행이 있고 FOMC가 있구나라는 네. 것을 한눈에 보기 쉬우실 겁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금리를 인하하고 그렇죠, 또 그렇죠. 양적 네. 완화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네. 하는 그런 노력들이 참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리 인하는 어느 때 하죠? 경기가 안 좋을 그렇죠.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데 금리 인하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네. 그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완전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0에서 0.25%까지 0%라고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0에서 0.25%로 내렸는데도 생각만큼 돈이 풀리지 않고 경기가 되살아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자, 금리는 제로까지 다 내렸는데도 아직도 돈이 더 필요하다.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다. 네. 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양적 완화. 딩동댕입니다. 예,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양적 완화는 이미 금리를 내리는 데는 이제 한계가 생겼고 네. 그런데도 이제 돈을 좀 풀어야 될 텐데 자,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예요? 뭐냐면 돈을 어떻게 풀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푸는 건가요? 사실 그 신문에 보면 이런 네. 그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헬리콥터에서 돈을, 달러를 막 이렇게 땅으로 뿌리는 그 사파 같은 것이 가끔 나옵니다. 아, 그래서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야, 돈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푸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요.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민간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채권을 산다. 예. 자, 채권을 사주면 돈을 주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잖아요. 달러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평균 매달 최소한 1,200억 달러 이상을 계속 채권을 사줬습니다. 거의 무제한 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시중에 풀렸겠네요. 네. 물론 이제 환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대략 한 한국 돈으로 하면 130조에서 140조의 채권을 매월 계속 사들인 겁니다. 이게 바로 양적 완화의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면 부작용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아시죠? 네. 기억하시죠? 그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풀었던 자금이 대략 3조 정도라고 합니다. 3조? 네. 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약 1년 6개월 동안 풀었던 자금이 거의 9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3배에 가깝네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풀렸겠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통화 가치는 좀 하락할 테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우린 이걸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그렇죠. 인플레이션이죠. 네. 또 하나는요. 부동산 가격 또는 주식 가격 이런 그 자산 가치에 소위 말해서 버블이 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사실 이제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실물 자산, 대표적인 게 이제 원자재 같은 거죠. 원자재. 뭐 에너지, 유가, 금속 또는 뭐 농수, 축산물 이런 가격들이 지나치게 올라가서 네.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이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다시 자금을 조이는 테이퍼링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순서를 잡아보면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인하했는데도 제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양적 완화를 합니다. 양적 완화. 그런데 이제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정상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채권 매입해주던 양을 줄여나가는 긴축을 하는 요것을 바로 우리는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 그래서 제일 좀 혼동해서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테이퍼링을 먼저 하고 정상화를 시킨 이후에 금리 인상이 들어가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이 양적 완화나 테이퍼링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인상의
이슈 이전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금리 인하합니다. 제로까지 인하했는데도 살아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양적 완화. 양적 완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사주는 걸 좀 줄여야 되겠다. 아. 채권 사주는 걸 줄여야 되겠다. 이게 테이퍼링.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예. 그래서 테이퍼링 말 자체는요. 네. 2013년에 당시 그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런 용어를 처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조어겠죠. 신조어.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반대말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 양적 완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당연히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반대듯이 그 사이에서 이제 조절하는 정책이 양적 완화냐, 테이퍼링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이퍼링은 그냥 언뜻 듣기에 네. 테이프를 이렇게 감는다? 그래서 테이퍼링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박스 테이프 같은 거 하나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테이퍼링은 아니고 이렇게 뭐 연필을 깎듯이 이렇게 점점 줄여 나간다. 뭐 이런 의미가 그런 이제 의미로 테이퍼링이구나. 의미입니다. 예. 사실 그럼 이런 경기의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도 굉장히 유의할 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할 때는 어떤 유의점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가 금리를 인상을 하든 테이퍼링을 하든 왜 하는지 이 원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부작용 있잖아요. 네. 이런 버블들을 없애기 위한 테이퍼링 금리 인상인지 정말 경기가 좋아져서 하는 금리 인상인지 요거를 조금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주 재밌는 팁 하나 드릴게요. 뭔가요? 앞으로 얼마나 빨리 금리 인상이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네.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점도표. 네, 영어로는 이제 dot plot이라고 하는데 네. 그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위원 18명에게 이제 표를 나눠줍니다. 네. 내년에, 후년에, 그 다음 해에 금리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은지 예상하는 곳에 점을 찍어봐 해서 점도표를 찍으라고 하고요. 이걸 모아서 네. 분기별로 발표를 합니다. 그럼 그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곳이 유력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점도표 보시면요. 점이 몇 개인지 시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18개예요. 18개의 점. 그래서 연준위원 18명이 각자 내가 보기에는 올해는 금리는 이 정도야. 내년에 이 정도 될 것 같아. 후년에 이 정도 될 것 같아. 네. 하고 점을 쭉 찍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 18분의 전문가가 향후 금리를 어떻게 보고 있다. 도 의미가 있고요. 네. 지난번에 발표된 점도표하고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더 인상되는 쪽으로 바뀌었구나. 아니구나. 점점 더 유지하는 쪽으로 바뀌었구나. 이 변화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변화 방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낯선 용어일 수 있지만 네. 점도표라는 이야기가 아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를 참고를 해서 좀 투자를 흐름을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투자자들은. 그렇죠. 예. 그럼 금리 인상 시점, 이 네. 시점, 테이퍼링 시점에서는 어떤 섹터가 좀 투자하기에 유망할까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원인 자체가 경기가 좋아져서 인상이 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네. 뭐 지나친 버블 또는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는요. 은행을 포함한 금융주들이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은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예금과 대출의 차이. 그렇죠. 요게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좀 커질 수 네. 있고, 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할인율이 좀 커지면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 금융주가 첫 번째 추천주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대표적인 원자재 뭐가 있겠습니까? 원유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뭐 정유 회사들, 네. 이런 에너지 관련된 회사들, 뭐 LNG 관련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 관련 주식이 또 굉장히 유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원자재 말고 또 어떤 원자재가 있냐면 그 밀, 농산물. 콩, 그렇죠. 옥수수 이런 농산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전망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죠? 뭐냐면 사실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있어요. 뭐죠? 하이힐드 채권은 좀 신용도가 높지 않은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인데요. 금리가 인상되는 것 중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경기가 화랑일 때, 경기가 살아날 때 이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한 회사들의 부도율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하이힐드 채권의 부도율이 낮아지니까 이 하이힐드 채권 펀드 같은 것들 수익률이 아주 좋아집니다.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금리 인상기에도 성공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런 경기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조금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딱 정리할게요. 금리 인하한 다음에 양적 완화, 그 다음에 테이퍼링,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 이 순서만 정확하게 아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서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투자할 때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금융교육 전문가 조지영 부사장님과 함께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반드시 참고하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